안녕하세요. 삼육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의 이혜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세계사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과 또 그 결과,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알아보았죠. 오늘은 영국이 아닌 프랑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뭐 에펠탑,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정, 뭐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뭐 나폴레옹, 정말 유명한 장군이죠. 굉장히 프랑스 하면 유명한 것, 또 대중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또 관광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럼 프랑스를 오늘 배울 건데, 프랑스 하면 프랑스 시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바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입니다. 세계 최초로 민중들의 힘으로 근대적인 국가를 수립한 그런 혁명을 이끈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프랑스 시민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요. 선생님, 영국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수립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영국이 가장 먼저 입헌군주제를 수립했고 또 피를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수립한 건 맞으나, 영국 같은 경우엔 젠틀이, 그 다음에 상류층, 귀족층이 정부 안에서, 위에서 또 왕족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혁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정말 민중들이 횃불 들고 나와서 왕 물러가라라고 시위도 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이뤄낸 혁명입니다. 물론 피를 흘리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무언가에 있어서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 내 목숨을 내놓을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 용기 있게 선택을 하실까요? 저는 글쎄요. 이렇게 역사 공부를 여러분한테 많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말 부패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저도 횃불 들고 나와서 막 시위하고 반대하면 저쪽에서 이제 군인들이 저를 이제 공격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만 해도 지금 다소 무서운데, 아무튼 오늘 그런 프랑스 혁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좀 배웠잖아요. 우리나라의 프랑스 혁명 같은 성격이 동학농민운동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혁명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해서 민주주의의 체계를 확립은 하긴 했죠. 자, 우선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총 3가지가 나오네요. 구제도의 모습, 그 다음에 개몽사상, 그 다음에 미국 혁명, 3가지가 나오는데, 구제도의 모습은 여러분 교과서 112페이지에 아마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되게 나이든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작고 매소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2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 보이나요? 교과서 112페이지의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구제도의 모순을 풍자화한 그림인데요. 밑에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사람은 삼신분이고요. 삼신분. 그 다음에 위에 무슨 말타기 하는 것처럼 올라타 있는 2사람은 1신분, 2신분입니다. 1신분은 보통 성직자, 2신분은 왕족 및 귀족 이렇게 가는데요. 구제도의 모습은 뭐냐? 한마디로 상류층이 모든 권력과 재산을 다 먹고, 백성들, 삼신분은 가난하고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자, 우선 삼신분이 인구에, 이때는 프랑스 인구가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나누는데 1신분하고 2신분은 한 2% 정도의 인구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신분 같은 경우에는 98%의 인구 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2%가 갖고 있는 재산은 약 80%, 국가 재정의 80%를 갖고 있고요. 98%가 나머지 20% 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100만원과 100명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2명은 1신분, 2신분, 그다음에 98명은 3신분 일반 백성이죠. 그리고 이 프랑스에 지금 돈이 100만원이 있다면 1신분, 2신분이 80만
2040원 정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 2040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4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하루 동안 그 돈을 다 써라 하면 우선 2040원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2040원으로 밥 한 끼라도 먹겠습니까? 요즘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도 컵라면 하나 겨우 먹고 삼각김밥 추가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40만 원으로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밥은 물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돈입니다. 자, 빈부격차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1, 2신분은 왜 돈이 많을까요? 왜? 당연히 성신분한테 뭘 뜯어내니까? 세금을 뜯어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요런 상황을 구제도의 모순, 옛날 신분제의 모순이다. 이거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당연히 이게 합당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걸 구제도의 모순, 이런 형생을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고, 여러분 112페이지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으로 풍자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풍자가 뭔지 아시죠? 예, 되게 씁쓸하고 좀 슬픈 이야기를 약간 희화화시키면서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하는 그림을 풍자화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몽사상은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계몽사상은 이성적, 합리적.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는 게 계몽사상입니다. 우리 작년에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중세, 서양 중세는 굉장히 그 종교와 크리스트교에 완전히 좀 둘러싸였던 시기라 실질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그 철학에 대해서는 많이 발달하지 못했다가 이제 중세를 벗어나서 르네상스 시기 근대로 점점 발전하면서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철학에서도 계몽사상이라고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철학적 사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이성의 반대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성은 약간 좀 차갑고 냉정하고 정확하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이성적 사고라고 하고요. 합리적인 것은요, 여러분 논리적이라는 뜻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뒤가 맞는 것. 자, 이 계몽사상이 유행을 했는데요. 이 계몽사상 입장에서는 구제도의 이 제도, 이 구제도의 이런 그 빈부격차의 상황이 합리적인가요? 아니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몽사상의 유행이 또 구제도의 모순을 좀 더 자극시키게 되면서 이제 민중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요 30분 중에서요, 여러분 꼭 가난한 백성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번 시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조금 시민 계급이 등장을 합니다. 시민이라는 거는 물론 여기 다 30분은 시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시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공장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좀 더 좀 적극적인 정치 관심을 갖죠.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이제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요, 얘네들이. 돈이 많으면 공부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네, 돈이 많으면 그냥 막 놀 것 같지만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있고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계몽사상의 유행은 귀족이 아니지만 상신분 안에서 돈 좀 있는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구제도는 문제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미국혁명입니다. 선생님은 미국혁명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요거는 근데 어차피 우리 다다음 시간에 미국혁명 때 배울 거예요. 이제 영국 배웠죠. 이번 시간에 프랑스, 다음 시간까지 프랑스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아마 미국을 배울 건데 우리 외국, 서양, 외국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영국, 프랑스, 미국인이잖아요. 실제로 영국, 프랑스, 미국을 우리가 계속 1학기 때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미국혁명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미국 애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 애들한테 1,000원을 바꾸면 미국 애들한테는 5,000원이랑 10,000원을 받는 식으로 식민지 지배를 좀 뭐랄까 좀 안 좋게 그쵸? 식민지 애들한테 좀 가혹하게 세금을 수탈을 했죠. 그럼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둘이 싸워요. 그거를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라고 하고 누가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원래는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겠죠. 그런데 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워서 이 미합중국,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그 나라 이름으로 이제 생겨난 게 이때예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랑 이거랑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아요. 둘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아요. 그 프랑스랑 영국이랑 100년 전쟁 했던 거 기억나요? 작년에 배웠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의 잔다르크라는 여자 기사가 나타나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00년이나 싸웠대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니까 100년이나 싸우겠어요? 네. 영국하고 프랑스는 서로 좀 라이벌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관계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100%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까운 나라면서 프랑스가 영국의 왕위 계승권에 관여하기도 했고 옛날에는 프랑스가 더 셌어요. 지금은 프랑스, 영국 박빙인데 옛날에는 프랑스가 더 셌다가 나중에 또 영국이 셌다가 좀 약간 유럽의 주인 역할, 유럽의 일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라이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누구 편을 들었냐?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누구 편 들겠어요? 미국 편 들죠. 왜냐면 영국이 싫으니까 미워. 너무 얄미워. 그리고 세계 식민지도 많이 막 지배하고 있어요. 너무 얄미워.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미국이랑 싸울 때 프랑스는 박수 치면서 좋아했어요. 와 미국 이겨라 미국 이겨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뭐까지 줬냐면 혹시 나 그림 잘 그린대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이게 뭔거 같아요? 이게 뭔거 같아요? 이거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이 어디 있어요? 미국 뉴욕에 있죠. 근데 이거 미국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애들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왜 줬냐? 승리했다. 너네 이거 축하해 하면서 프레젠트 선물 줬어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이걸 직접 조각을 해서요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배에 이걸 눕혀가지고 실어서 보내는데 저 그걸 어떻게 물론 분리해서 이제 보냈죠. 머리 하나, 발 하나 이렇게 가서 이제 레고처럼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애들이 미국에게 너네 축하해, 영국한테 벗어난 거 축하해, 자유를 얻은 거 축하해 해서 준 선물입니다. 자, 이게 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프랑스 애들이. 지금 미국이 영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한테 맘마도 주고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밥이에요. 맘마도 주고 그 다음에 무기도 지원해주고 또 자유의 여신상까지 프레젠트 선물로 줬어요. 자, 그러니까 프랑스가 미국한테 돈을 많이 투자했죠? 자, 보세요. 아까 어머 지금 백성들 하루에 2,000원씩 먹고 살아요. 세금을 엄청 뜯어내는 이 놈들이 국가 돈을 다 또 어디다 부었어요? 미국한테 부었어요. 자, 저 1, 20번 애들 과연 자기네 돈을 부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또 30분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30분한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이제 30분이 화가 나서 일으킨 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여기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입헌군 주제고 우리 두 번째가 공화정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총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굳이 따지면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월 혁명, 7월 혁명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프랑스 혁명이 길고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은 딱 어디까지 이제 초기 프랑스 혁명 초기를 좀 배우는데 프랑스 혁명이 처음에는 입헌군 주제를 수립했다가 나중에 공화정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의 초기 단계인데요. 제가 칠판에다 정리해준 바로 이펑군주제를 시행하게 된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의 과정입니다. 삼보에 개막하고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한 다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바르사유 행진도 진행했으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고 드디어 입법의회를 구성하고 이 입법의회를 중심으로 이펑군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18세기 프랑스의 재정은 왕실의 사치와 미국 혁명의 지원으로 바닥나 있었습니다. 이에 루이 16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로 구성된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삼부회를 소집하니 모든 백성이 모여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자, 원래 삼부회라는 조직은 루이 16세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신분에 따라 신분과 지위에 따라 나뉘나요? 아니죠.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프랑스는 참 특별하게도 또 불합리적으로 신분에 따라 1신분 대표, 2신분 대표, 3신분 대표로 국회의원을 따로 신분에 따라 분리해서 뽑았고, 자, 이것을 삼부회, 세 가지의 그 신분으로 나뉘었다 해서 삼부회라고 합니다. 목적은 왜 개최를 했느냐? 원래는 있었지만 솔직히 삼부회를 개최를 잘 안 했어요. 프랑스 왕들이 그동안.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막 왕권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삼부회라는 조직이 있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루이 16세가 왜 이 삼부회를 개최했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요. 우리 배웠죠? 미국 혁명을 통해서 재정이 굉장히 파탄나 있었어요. 자유의 신상까지 선물로 줄 정도로. 그래서 추가로 더 세금을 걷자는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나름 세우기 위해서 루이 16세가 갑자기 잘 개최하지도 않던 삼부회를 개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니스 코트 서약이 왜 일어난지 한번 살펴볼까요? 삼부회가 개막되자 제3신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신분별 투표 대신 유리한 머릿수에 따른 투표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3신부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선부에는 신분별 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1신분에 한 표, 2신분에 한 표, 3신분에 한 표를 줘서 여기서 이제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1신분, 2신분이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한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한테 지금 2표나 주고 3신분은 거의 그 인구수가 전 인구의 한 90%가 훨씬 넘죠. 근데 표 하나 줬어요. 이게 딱 누가 봐도 불합리한 투표제도죠. 그래서 머릿수에 따른 투표제도로 1인 1표제를 하자고 30분이 주장을 합니다. 30분 자체가 이제 500명이에요. 이 3부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30분 자체가 500명이니까 얘네들이 우리는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세금이 추가 부과하는 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 합리적인 투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 2신분은요. 세금을 내는 집단이 아닙니다. 3신분은 세금을 내는 집단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투표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제도다. 그래서 얘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 서약을 통해서 국민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자기네들 계속 정치적 행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바스티유 감옥이 가장 프랑스 혁명의 결정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국민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습니다.
짐이 원한 것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지 헌법이 아니다. 왕이 국민의회를 진압하려 한 것에 분노한 파리 시민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프랑스 왕정의 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스티유 감옥에는 정치범은 갇혀있지 않았고 7명의 죄수만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라는 조직을 압박을 합니다. 아까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한 30분 애들끼리 모여서 만든 조직이 국민의회인데 얘네는 이제 새로운 헌법 제정을 요구했죠. 근데 국민의회를 계속 압박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회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데 이 바스티유 감옥을 왜 습격하냐? 여기에는 정치 사범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맨날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런 정치 사범들, 정치와 관련된 양심수들, 이런 그 범죄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약 7명 정도 죄수밖에 있지 않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화폐를 가짜 화폐 만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약간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는. 예. 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진짜 시작이 되었는데요. 빵값이 너무 오른 부녀자들이 베르사유 행진을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공격과 함께 파리의 여성들은 빵값의 인상에 항의하며 베르사유 궁전까지 행진하여 왕을 파리로 데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국왕은 파리로 돌아와라! 자, 지금 여자들이 보통 이때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는 여자들이 주로 살림과 먹거리를 많이 집안의 음식들 많이 다루는 그런 가정주부의 역할을 많이 했을 텐데 빵값이 인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물가가 자꾸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고프다, 빵값을 떨어뜨려 달라, 빵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리에서 이제 베르사유 행진을 합니다. 파리에서 베르사유까지. 베르사유랑 파리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예.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만든 궁전인데 파리에 있지는 않고 파리에서 조금 약간 외곽으로 빠져서 있습니다. 근데 멀지는 않아요. 지금 베르상중 궁전에 있는 왕을 파리까지 데려러 와서 이제 민중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해서 얘네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발표를 하죠. 살펴볼까요? 혁명의 기운이 거세지자 국민의회는 봉건제 특권의 폐지를 선언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이념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선거권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선거권 부여. 여기서 좀 재산에 따른 선거권 부여는 조금 많이 불편한 내용이네요. 어쨌든 선거권은 부여해요. 백성들한테, 일반 30분한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죠. 그러나 뭐에 따르게? 재산에 따르게. 돈 없으면 선거권이 안 갈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투표권이 막 5장, 6장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 백성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부여를 줬다는 것에, 원래 정치는 누구만 할 수 있다? 1, 2신분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3신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입헌군주제는 선생님이 설명했죠. 왕은 아직 죽이지 않고 왕이 계속 있고 의회 의원들이 이제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제도를 바로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자, 한번 그 선언문 살펴볼까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국민의회로 모인 우리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이 엄숙한 선언을 통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신성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로 결의하였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따라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사회적 차별을 둘 수 없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와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리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자, 이거 우리 교과서의 113페이지의 주제 탐구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숙제, 바로 113페이지의 주제 탐구를 자필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위두랑이 과제 제출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평등을 달라. 그 다음에 여기 공공의 복리, 그러니까 국가나 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내 자유와 평등한 권리가 좀 침해를 당하는 것 빼고는 나를 함부로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을 침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좀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가끔씩 여러분 뉴스에 들었을 거예요. 자가격리의 지침사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라는 지침사항을 어기고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 뭐 벌금을 부과한다던가 형법상 뭔가 처벌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나는 내 자유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인데 왜 나는 내 맘대로 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에겐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권이 주어지지만 뭔가 이제 국가의 그런 신변과 위기나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그 자유와 평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2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자연권이라는 거에 좀 체크해 줄래요? 자연권은 인간의 권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얻는 거다. 천부인권서라고 같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하늘한테 받은 거다. 왕이 준 게 아니다. 왕이 내한테 권리를 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은 거고 하늘이 준 거다. 그러니까 그 권리는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다. 자, 그 자연권이 주로 자유나 재산이나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부가 만약에 잘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광화문 앞에서 뭐 시위를 한다던가 이런 게 합법적입니다. 예,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 우리나라의 그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네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권리,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국민이다. 요 인간과 시민 권리 선언은요, 계몽사상이랑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해서 선언을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 세력들이. 요 자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3페이지 주제 탐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밑에 1,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고 꼭 과제 제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입법의회를 구성을 하죠. 그러고 드디어 입헌군주제를 시행을 합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입법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헌법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헌법을 의인화한 여신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국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입법의회가 구성됐고 헌법도 마련되었고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도 시행됐다는 내용인데 우리 보통 이제 여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여신들이 좀 자주 나와요. 그쵸? 여신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여자는 엄마잖아요. 엄마. 뭔가 태어나게 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조금 남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평화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하죠. 남자들은 약간 공격주의적인 상황이 강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민주화에 관련된 평화와 평등과 자유에 관련된 거에서는 꼭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신이 나옵니다. 정의의 여신이라고 막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 신도 여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법원 앞에 정의의 여신이 있는데 그것도 여자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탄생시키는 게 여자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리고 또 평화롭고 부드러운 느낌을 여신으로 하는데 뭐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혹시 남학생들이 이 여신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냥 재미있게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의 1단계 입헌군주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초기
초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를 칠판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공화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좀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배웠는데 간단하게 여기 흐름을 잡아주면 산부회를 설치하죠. 추가로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서 30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국민의회를 구성했는데 하고 이제 테니스 코트에서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국민의회를 뭐예요? 압박을 해요. 그래서 이 국민의회 조직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입법민주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입법의회라고 이제 국민의회에서 입법의회라고 국회의원 조직 이름을 바꿔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선거권을 나름 만드는데 선거권이라는 것은 나름 부여해요. 선거권을 만들어서 부여를 하는데 이제 재산에 따라 조금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애는 투표권을 주고 돈 없는 애들은 투표권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재산에 따라 선거권을 주는 그런 헌법을 만듭니다. 자, 입헌군주제도 정리됐죠? 우리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은 있어요. 왕의 힘이 약하고 요 의회의 힘이 센 거, 그거를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2단계 공화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공화정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혁명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엇을 수립했죠? 입헌군주제를 수립을 해서 아직 루이 16세라는 왕은 죽이지 않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루이 16세가 사건을 저지릅니다. 자, 바렌느 사건이라고 해서 도망가요. 자, 도망가기 전에 우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랑? 프랑스랑. 자, 보세요. 자, 프로이센은 지금 현재 어느 나라라면 독일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바로 여러분 아시죠? 오스트리아는 또 빈이라는 음악 도시로 유명한 이 나라. 이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프랑스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직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는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왕을 물론 아직은 안 죽였지만 아직은 안 죽였다는 건 조만간에 죽일 건가 봐요. 하여튼 왕을 아직은 안 죽였지만 왕권이 매우 약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막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감옥도 습격하고 뭐 헌법도 만들고 민주주의로 수립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는 아직까지는 군주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랑 전쟁을 일으키는데 프랑스가 이겨요.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이겨요. 프랑스의 의용군이 활약을 합니다. 자, 이 의용군이 뭐냐? 우리나라의 의병하고 똑같아요.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의용군이라고 자처하고서 나가서 싸웁니다. 자, 이때 의용군 애들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나가는데요. 그 노래가 지금 현재 프랑스 국가이기도 합니다. 요때 만들어진 노래, 얘는 의용군들이 우리 나가서 열심히 싸우자 뭐 이런 행진곡 같은 노래가 지금 현재 프랑스 국가라는 거,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재밌겠죠? 자, 요런 과정에서 루이 16세는요 또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오스트리아의 공주예요. 공주.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가 통치를 하고 있고요. 그 오빠의 제일 막내 동생으로 어렸을 때 귀여움과 이쁨을 한 몸에 받았던 아주 미인형 공주였다고 합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한테 시집을 오면서 프랑스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프랑스에 일종의 조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랑 루이 16세가 이제 오스트리아, 즉 처갓댁, 루이 16세한테는 처갓댁,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친정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좀 재밌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도망갈 때요. 어떻게 도망갈 때요? 약간 좀 물론 한여 복장을 입고 얘네가 도망을 갔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가진 않았어요. 한여 복장을 입고 이렇게 몰래 샤샤샤 뭐 마차 탈 필요도 없이 그냥 뭐 말 타고 대충 갔다가 뛰어갔다가 걸어갔다가 이렇게 몰래 가야 되는데 이들은 은근히 챙길 건 다 챙기고 갔다고 해요. 가다가 힘들면 신하 집에 들려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여 복장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수행원들이 자기한테 꼬박꼬박 인사하는 거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하다. 한여 복장과 하의 복장을 입은 사람한테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인사를 이상하게 의심스럽게 보겠죠? 지금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입헌군주제가 시작되는 가운데서 입법 의회나 여러 가지 궁궐 안에 있는 신하들은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를 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도망갈까봐. 왜냐하면 이 오스트리아랑 관계가 있잖아요. 프로이센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얘네가 이제 밤중에 아주 기회를 잘 잡아서 몰래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빨리 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길에 뭐 마차도 바꿔 타기도 하고 뭐 신하집에 들렸다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요. 좀 여유 있게 형식과 격식을 다 따져가면서 그러다가 백성들한테 뭐예요? 딱 걸리죠. 그리고 소문이 이미 났어요. 이제 궁궐 안에는 황제가 없어, 왕이 없어졌다, 뭐 왕비가 없어졌다 난리가 나는데 저쪽에 뭐 다른 시민들 소문에 듣자면 이상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들리니까 금방 잡힙니다. 금방 잡혀서 세상에 죽어요. 단두대에 목 잘려 죽습니다. 이 단두대는 그 기요틴이라고 해서 서양인들은 이렇게 칼을 이렇게 머리에다 탁 치는. 선생님 좀 잔인한 얘기 해드릴까요? 많은 영화에서는 아니면 많은 영상에서는 단두대를 재현할 때 그냥 한 번에 이게 잘려서 목이 잘려서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를 많이 영상으로 보여줄 텐데 실제로는요 이 단두대의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거나 무디거나 뭐 비 맞으면 녹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이 한 번에 잘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더 아프고 더 잔인하겠죠? 그래서 몇 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쳤다가 아이고 안 잘렸네? 쳤다가 아이고 안 잘렸네? 정말 근데 옛날에는요 참 잔인해요. 그쵸? 옛날에는 죄인을 사람들 많은 데들 앞에서 죽이잖아요. 이건 동서양 똑같이 동양 같은 경우에는 망나니가 막 칼춤 추면서 죽이거나 능지처참 뭐 말이나 소로 사지를 찢어서 죽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옛날에는 이제 강력한 군주제 국가였기 때문에 왕권을 좀 세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종의 허세 같은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나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시대고 요즘은요 오히려 만약 사형 선고를 한다고 해도 공개처형이라뇨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랑 그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이 처형을 당했고요. 자, 왕을 죽이고 뭐를 세웠어요? 공화정을 세웁니다. 여러분 공화정 특징 아시죠? 공화정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화정이에요. 리퍼블릭, 대통령과 의회와 사법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보통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공회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의회 이름은 원래는 뭐였어요? 입법의회였다가 국민공회로 바꾸고 공화정을 수립한다.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성인 남성의 보통선거 이제는 뭐에 상관없이 재산에 상관없이 그냥 성인 남자면 1인 1표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헌법 조항도 추가로 집어넣게 됩니다. 추가이기보다 이제 개정을 한 거죠. 전에는 돈에 따라 그 선거권을 줬다면 이제는 성인 남성이면 다 준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공화정이면 누구 뽑아야 돼요? 대통령 뽑아야 되죠. 그래서 대통령 누구 뽑아요? 로베스피에르를 뽑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은요, 초기에는 굉장히 정치를 프랑스 혁명에 맞게 잘했어요. 적극적으로 개혁도 추진하고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다 제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제거하기보다 이제 혁명에 약간 조금 위배되는 사람들도 깨끗이 정리하고 좀 국가를 화끈하게 개혁하려고 하는 정책을 초기엔 펼쳤지만 점점점 과격한 정치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정치는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공포 정치라고 하는데 왜 공포 정치라고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1년에 3,500명 넘게 죽였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90명꼴로 죽였어요. 하루에 90명꼴로 죽이면 뭐 이렇게 단두대 앞에 서면 계속 시간마다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죽는 거. 그래, 하루 24시간, 밤에는 쉬고 이제 낮에만 죽인다고 하면 몇 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쵸? 진짜 많이 죽였어요. 자기의 개혁 정치에 방해가 되는 거나 이상한 말 한다 하면 다 죽였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본인도 단두대에 처형당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두대에 처형당하죠. 대통령이 죽었어요. 대통령이 쫓겨나서 죽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야, 대통령이 한 명이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지금 맘대로 공포 정치를 한다. 우리 대통령을 몇 명 뽑자? 5명을 뽑자. 5명의 대통령을 뽑는, 5명의 총재를 뽑는 바로 총재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내용인데요. 여러분, 총재, 즉 대통령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한 명이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5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떨 것 같아요? 뭐 잘만 하면 진짜 민주주의를 수립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또 아직까지 민주주의와 프랑스 혁명이 안정화되지 않은 이 시기에 대통령이 5명이다.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서로 싸우겠죠. 협의할 줄 모르고 회의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 혼란이 저는 되게 오히려 5명 뽑은 이 총재 정부를 통해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그때 누가 나타나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짠짜자잔, 네, 바로 나폴레옹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나폴레옹을 배울 건데 우리 친구들 중에 나폴레옹에 관한 책이나 위인전 같은 거 읽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훨씬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 프랑스 혁명의 초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 잘해요. 너무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1단계는 입헌군주제를 수립했고 2단계는 공화정을 수립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113페이지에 밑에 주제탐구에 그 선언문 있죠? 그 인간 선언문, 그 선언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문제 2개가 있는데 그거 풀어서, 그 자필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위두랑에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긴 시간 동안 선생님과 같이 수업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